국제회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국제회의 참가하신 분도,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처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요. 우선은, 자,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국제회의, 저희가 뜬금없이 우리가 관광통역 안내사인데, 국제회의를 뭘 할 게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수업에서는 국제회의에 대해서 일부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국제회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지만 2시간 가지고 국제회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아마 국제회의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려면 지금 과정들이 15강 정도 보통 나와 있거든요. 근데 15강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사실 국제회의를 전체를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정도일 거예요. 자,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큰 대규모 행사들이 많아질 거예요. 당분간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국제회의를 지금은 이제 참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전망하건대 2017년, 2016년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관광에 있어서 르네상스였어요. 2016년과 2017년이 정말 가장 많은 관광객과 그 국제회의가 열렸던 해였거든요. 근데 물론 관광객의 최고 정점을 찍은 해는 2019년이에요. 그때 외래 관광객이 한국에 몇 명 들어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손? 우리 윤감 쌤 손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잘 아니에요? 예. 이거 벌써 지금 손을 들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2019년에 2,750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외래 관광객이. 그리고 마이 리얼 트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관광 쪽 벤처 회사 중에 굉장히 큰 회사인데 사실 관광 벤처나 OT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그 프로그래밍 IT 회사에 가깝죠, 사실은. 영역은 관광이지만 마이 리얼 트립 사장님이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3천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제 그게 언제 될지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1,750만 명의 그 외래 관광객이 왔던 해보다 앞으로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3천만 명이 오기 위해서는 대규모 행사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인원을 맞추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국제적인 행사. 국제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몇백 명, 그리고 많게는 2,000명 이상 또는 10,000명 이상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저희가 그런 큰 행사, 대규모 행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 저희 관광통역 안내사는 도대체 어떤 역할과 어떤 업무를 맡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도대체 국제회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알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제회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맛배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그러면 관광통역 안내사는
국제회의에서 어떤 역할과 임무를 하게 되는지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잡은 게 컨벤션 그리고 마이스라고 제가 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지금 컨벤션과 마이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컨벤션이라는 단어하고 마이스라는 단어하고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들어봤다. 자격증 시험을 봤을 때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혹시 면접 시험이라든가 시험에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자, 다들 너무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컨벤션하고 마이스라는 단어, 이제 어떤 단어인지는 그러면 아마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컨벤션이라는 단어, 마이스라는 단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5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컨벤션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이스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네,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회의를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제회의를 운영을 하게 되면 컨벤션 센터라고 있는데요. 컨벤션 센터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컨벤션 센터는 관광통역 안내사가 활동하는 주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컨벤션 센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국제회의, 컨벤션에서 발생하는 관광과 관광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면 정말 많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국제회의라고도 하고 미팅이라고도 하고 CVB, 마이스, 컨벤션 센터, DMC, DMO, 컨퍼런스, 콩그레스 뭐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용어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쓸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용어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것으로 이제 가는데 이 중에서 오늘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갈 부분들은 마이스, CVB, DMC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DMC, DMO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기회가 생기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오늘은 주로 마이스와 컨벤션 센터에 대한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컨벤션과 마이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컨벤션, 그 다음에 미팅, 그리고 마이스를 하게 되면 보통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선 마이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컨벤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국제회의, 뭐 인터내셔널 미팅, 이벤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용어들도 유행을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콩그레스, 컨퍼런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면 지금은 컨퍼런스보다는 컨벤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컨벤션보다는 컨벤션을 가지고 컨벤션 센터라든가 컨벤션 베뉴라든가 뭐 이런 단어를 좀 더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컨퍼런스보다는 컨벤션이 더 많이 쓰인다. 자, 일단 마이스라는 거는요, 원래 한국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 사실 싱가포르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아시아 지역 중에 싱가포르,
홍콩 쪽은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자 도시인데요. 처음에는 컨퍼런스라든가 컨그레스 가지고 회의를 운영하고 쓰다가 이 사업들이 이 복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전시와 함께 일어나고 또 전시는 또 포상여행과 함께 일어나고 거기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하면서 이게 복합 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 이 산업의 개념을 예전에 컨퍼런스나 아니면 전시나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하다가 마이스라는 개념으로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이스라는 단어는 meetings, convention, incentive, exhibition 또는 events라는 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마이스라고 했습니다. 자, 요 마이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컨벤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안에 마이스 안에 들어가는데요. 회의를 강조하고 회의를 부각시킬 때 컨벤션이라는 용어와 또 컨벤션 시설인 컨벤션 센터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게 범주를 본다면 마이스 안에 컨벤션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은 대규모 회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또 회의를 나타내는 단어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미팅즈,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복수형이 돼서 미팅즈라고 하고 저희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그냥 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팅과 컨벤션의 차이가 뭘까요? 자, 혹시 요 기준을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지금 대답이 없어서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자, 일단 미팅은 작은 규모의 그 모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자, 어떤 식이 됐든 아이디어나 토론,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임을 얘기를 하는데 그 모임이 회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회의는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고요.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보통 이 시설, 전문 회의 시설 또는 준 회의 시설 또는 호텔 뭐 이런 곳에서 열리는 그런 회의를 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모임이라고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가 인센티브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센티브 트래블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인센티브 여행을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풀었으면 보상관광 또는 포상여행이라고 번역해서 씁니다. 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보통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요. 한국에 오고 있는 그 인센티브 중에 가장 크고 이 전 지역을 뒤집어 놓았던 그 행사가 있었어요. 바오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바오젠. 들어보신 분? 네, 중국 회사요. 네. 자, 중국에서 온 치맥 파티. 예. 네네, 인센티브 중에서 역대 제일 컸던 인센티브 행사가 바로 바오젠 행사였어요. 중국의 그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서 엄청나게 이제 그 큰 행사를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인심 좋게 도로 이름을 바오젠 거리라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 지역을 특구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의 그 포상 여행을 오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인센티브라고 부르고요. 정확하게는 인센티브 트래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인센티브 투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인센티브는 보통 외국인들이 10명 이상, 그리고 국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할 경우에 인센티브 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정의가 왜 필요하냐면 이 인센티브 단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그 협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포상 여행을 할 때는 선물부터 공연 지원, 여행 지원, 상품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이라는 건데요. 자, 컨벤션이라는 거는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참가자가 250명 이상인 회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미팅과 컨벤션의 차이는 규모의 차이인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250명 이상이 운영되는 이런 회의, 그런 것을 바로 컨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시설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엑스 또는 뭐 세텍 또는 백스코 뭐 이런 전문 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 그런 곳들을 저희가 이제 부를 때 전문 회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규모는 준회의 시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타 호텔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극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뭐 대단히 다양한 곳에서 이런 회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요 시설에 대한 건 뒤에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컨벤션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피션인데요. 이제 전시를 얘기합니다. 아마 전시를 안 가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전시는 뭐 코엑스나 또는 백스코나 뭐 여러 곳에서 다양한 전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시는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거예요. 이 전시가 열리는 것, 요거를 포함해서 이를 대표를 하고 이 전시에 열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마이스의 마지막 엑스피션 전시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전시는 보통 무역 전시가 있고요. 소비자 전시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품 전시회를 혼합하는 이렇게 혼합 전시회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상품 전시회, 소비자 전시회를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역 전시는 아마 통역으로 또 활동을 하셨다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스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요 내용을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미팅이라는 것은 10명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시간 이상인 회의를 얘기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이라는 거는 참가자가 250명 이상이고 외국인이 10명 이상이면서 4시간 이상이 유지되는 이상이 되는 회의를 말한다. 그리고 전시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국내 전시가 있고 국제 전시가 있어요. 어떤 행사든 국제, 인터내셔널이라는 거를 붙이려면 해외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어야 되고 전시가 하루 이상 지속이 되는 이런 전시를 국제 전시라고 합니다. 자,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국내 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시 단체 이름이랑 그 제목들을 보셨을 때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붙었다면 외국인 참가자가 100명이 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국제회의라든가 마이스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정리를 할까? 누가 규정을 하고 규범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회의라고 얘기를 하고 전시라고 얘기를 하며 어떤 거다라고 이 명명을 하고 이런 것들 누가 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국제적인 기구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UIA라고 합니다. 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단체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벨기에의 브뤼셀에 본부가 있습니다. 연도 한번 보시겠어요? 1907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자, 회원도 많고요. 자, 보통 여기는 이제 국제회의인데 정부 기구, 단체, 산하기관들, 이런 국제기구들, 이런 공공의 성격을 띤 단체들이 회원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UIA라는 단체에서는 국제회의라는 걸 규정을 했는데요. 아까 규정하고 조금 달라요. 보면은 전체 참가자 수가 300명, 그리고 부대 회의로 전시를 같이 하거나, 그 다음에 외국인 참가자가 40% 이상일 때, 그리고 참가국 수가 5개국 이상일 때, 그리고 개최 기간이 3일이 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정의와 조금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실 때 국제회의 단체 기준을 얘기를 할 때 UIA 통계 기준에 의하면 UIA 보고서에 의하면 이라는 통계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단체가 그 보고서와 통계 자료들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자, 뒤에서 한번 예시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UIA라는 단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설 단체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카라는 단체입니다. 자, 이 이카라는 단체는 이제 민간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컨벤션이나 국제회의나 이런 전시회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이 모인 협회 또는 협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카라는 데가 있고요. UI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뷰로들이 모여져 있는 국제 컨벤션 뷰로. 뒤에 글자가 하나 빠졌군요. 아시아 컨벤션 뷰로 협회. 뭐 이렇게 해서 컨벤션 뷰로의 모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컨벤션 뷰로가 뭔지 또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또 KTO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리아 마이스 뷰로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와 관련된 단체 그리고 통계와 관련된 단체를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카라는 단체가 있었죠. 자, 이카는 네덜란드에 그 본부를 두고 있어요. 암스테르담에. 그리고 이 단체는 이제 그 회원사 간의 정보 교류가 목표이기 때문에 주로 컨벤션을 조직한 회의, 단체, 협회,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곳들이 모두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의하는 국제회의는 어떠냐? 보시면 50명 이상인 회원수 50명 이상이 참석을 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그리고 3개국 이상이 순회해서 하는 회의를 국제회의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UIA하고는 또 정의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카 기준의 통계와 UIA 기준의 통계가 서로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을 얘기하자면 한국에서는 코리안 마이스 뷰로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고 스펠링이 네. 이 코리안 마이스 뷰로의 그 한국관광공사 내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의하기를 참가국이 3개국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고 회의 기간이 1일 이상일 때라고 국제회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KTO의 그 코리아 마이스 뷰로하고는 이게 또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각각의 단체마다 정의한 것이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한국 거의 그 KTO의 정의를 보면 굉장히 뭐랄까 조금 낮게 잡아놨어요. 보시면 10명 이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회의를 작게 많이 잡기 위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국제적인 그 단체나 협회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굉장히 작게 잡아놓은 걸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국제회의는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회의를 산업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관광 산업 쪽에서 전략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바로 1996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시행령이 나오면서 수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런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국제회의는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석을 하고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면서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를 국제회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일 경우는 조금 낮게 잡아서 참가자가 1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할 때나 또는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때를 국제회의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저희가 쭉 봐도 국제회의란 그 정의와 규정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국제회의에서 이제 저희가 국제회의와 마이스와 컨벤션 용어에 대한 거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단체와 조직에 대한 것,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를 이제 잠깐 봤는데요. 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통계 자료인데요. 제가 통계 자료를 2020년, 2021년 것까지 사실은 자료는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 자료는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 일어난 회의나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워낙 작아서.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2017년 국제회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정점을 찍었던 당시의 데이터입니다. 여기를 보자면 이게 이제 세계에 대한 건데요. 지금 국제회의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Indoor Exhibition Space라고 되어 있죠. 전통적으로 이제 그 전시가 열리는 곳이 이제 그 실내다 보니까 이 전시 시설의 규모를 가지고 이 규모와 산업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시장 점유율이 유럽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보면 거의 15%, 거의 16%에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퍼시픽은 지금 보면 약 9%, 8%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이 있고요. 북미 지역이 거의 아시아랑 약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동이라든가 그 이제 남미 쪽, 중남미 쪽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만 봐도 지금 유럽이 얼마나 전시나 이 회의 쪽에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규정과 사례와 법례들은 거의 유럽에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보시는 오른쪽 거를 보시면 Share of Global Mark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설로 봤을 때는 15.7%였는데
지금 그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마켓 쉐어가 지금 45.2%, 거의 그 50%는 물론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와 그다음에 북미가 나머지 거의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23% 전후로 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국제회의나 전시 쪽의 시장에서는 유럽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유럽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통계를 한번 보면요. 자, 오른쪽이 이카 기준이고요. 왼쪽이 UIA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UIA 기준으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서울이 요게 이제 최근 기록은 이제 뺐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로 해서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UI 기준으로 2016년, 2017년 이때가 이제 가장 피크였다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UIA의 그 기준의 국제회의는 감소를 했지만 한국은 세계 1위, 세계 1위, 한국이 3년 연속 세계 1위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울은 3위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혹시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한국에서 이런 국제회의가 많이 일어났다는 걸. 피부로 혹시 느낌 없어요? 네. 그만큼 많은지는 몰랐는데. 네, 우리가 1등이었어요. 놀랍죠? 와.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경험이 있는 게 제가 2016년, 2017년에 정말 바빴어요. 오. 국제회의 쫓아다니느라고.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운 좋게 제가 한국관광공사랑 일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그 일을 하면서 20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국제회의장만 정말 거기 가서 사는 것 같아요. 대구, 부산, 강원, 평창, 서울, 코엑스, 정말 킨텍스,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3주씩 가 있었어요. 부산에 3주, 뭐 대구에 3주,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통계만 봐도 한국이 굉장히 많이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카 기준은 회의는 쭉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13위 그리고 서울은 10위권에 올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혹시 분석이 되실까요? UIA 기준으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1위였고 3년 연속 1위였어요. 자, 근데 이카 기준으로는 13위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같은 데이터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혹시 의문이 가시지 않으세요? 뭐가 이거 데이터 맞나? 이거 뭔가 그 정확한 데이터 맞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당연 들죠. 네. 자, 이거를 보면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작은 규모의 행사가 많았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규모 행사는 적었으나 중소 행사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건수는 많았고 실제 그 들어온 참가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13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 세계 유력한 그 회의와 전시로 유명한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유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가 있고, 북미가 있고, 호주, 그 다음에 중남미, 아프리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그 유럽이 전체 시장을 마켓에서는 45%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자, 지금 보면은 유럽의 1위가 어디예요? 파리예요. 파리. 우와.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스탄불, 뭐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그 관광이 강한 그 나라이자 도시들이 지금 요거를 점유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아는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네, 그리고 도쿄, 베이징, 홍콩 이런 순이네요. 자, 예전에 이게 이제 그 홍콩이 강세였다가 도쿄가 베이징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서울은 7번째 국가 도시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북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워싱턴, 뉴욕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두바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당연히 남아프리카의 케이탄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최근 데이터까지 넣어서 보여드리는 건수예요. 자, 2019년까지가 이제 그래도 국제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그때 열린 그 행사가 몇 건이었느냐? 요게 바로 잠깐만요. 1113건이었어요. 이게 2019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6년, 17년이 회의가 제일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2017년 거가 이제 제일 많았는데 그때가 1297건.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는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모르실까요? 네. 예, 갑자기 올라가다가 2015년, 2016년, 2017년 상승세를 타다가 2018년에 꼬꾸라졌죠, 통계가. 네. 예, 요때가 이제 바로 중국의 사드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또 탄력을 받아서 이제 건수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게 2019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2017년에, 2020년에 완전 또 내려간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금 그 관광 산업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뒤에서 또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국제회의 통계에 의하면 UIA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1등이라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자, 건수로 보면, 이제 1297건이 있었고,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유치를 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싱가포르, 벨기에 순으로, 국제회의를 유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카 기준으로는 어디가 1위냐? 미국이 1위. 자, 그리고 독일, 영국, 뭐 이런 순으로 국제회의 유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요, 관광 통계에서 관광객 수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관광객 유치 1위 국가와 도시. 한번 채팅창에 써보실래요? 뉴욕, 파리, 네. 자, 관광객이 제일 많은 도시, 국가이자 도시는 프랑스 파리예요. 그 다음에 스페인. 네.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관광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는 또 어딜까요? 이탈리. 이탈리, 프랑스. 프랑스.
이태리. 자, 그렇죠. 자, 관광 수입이 많은 국가는 미국이에요. 어허. 굉장히 놀랍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관광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관광 수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간 관광객은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죠. 이제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제 물론, 프랑스와 스페인, 미국 도시 아까 나왔던 대로 워싱턴하고 워싱턴. 뉴욕 이런 데가 제일 많고요. 나머지 뭐 전반적으로 다 많습니다만, 워싱턴, 뉴욕, 뭐 시카고 이런 플로리다 이쪽에 다 그 외국인 관광객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수입이 관광 수입과 관광객 수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자꾸 국제회의를 얘기하느냐? 관광객이 1인이 쓰는 비용과 그냥 순수 관광객이 쓰는 1인 비용과 국제회의 참가자가 쓰는 1인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 검색이 가능하신 분 한번 해보실래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쓰는 평균 지출, 여행 경비가 얼마인지. 그걸 보시면 이런 것들 이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한번 숙제로 제가 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관광 수입과 이런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산업 구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국제회의를 유치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국제회의에 그 기본적으로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주최하는 주최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구, 그래서 보통 주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해주는 매체가 있고요. 참가를 하는 참가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 구조가 있다면, 요소라면, 그 요소를 조직을 하는 사람, 주최자는 그럼 누구냐? 국제기구라든가 국제단체라든가 자, 이런 곳들이 바로 이제 그 주최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업도 들어가고요. 협회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자, 행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기구가 있죠. 여기가 이제 컨벤션 뷰로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컨벤션 뷰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 뷰로는 또 어디랑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일을 하느냐. 여기 보면 컨벤션 기획업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흔히 뭐라고 불러요? PCO라고 부르는 단체들 있죠? 그 회사. 요 이제 PCO가 있고요. PCO가 이렇게 행사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런 운송업체, 숙박업체, 관광업체, 음식점, 소매업체 이런 업체들이 이제 참가자와 이렇게 묶여서 연관이 돼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행사 참가를 하면 이제 바로 국제회의장에서 회의가 열리겠죠. 자, 이렇게 열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사 장소에서 열리죠. 자, 이런 구조로 국제회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 시설이 있는 곳, 바로 거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베뉴라고 합니다. 베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행사를 참여를 하시게 되면 아마 베뉴라는 단어들을 종종 서로 전문가 용어로 이제 쓰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행사 베뉴에 갔다 와. 베뉴가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뉴라고 하면, 베뉴가 뭐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베뉴가 회의 장소, 회의가 열리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제회의는 여러 업체들이 일어나서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자, 요 더 자세한 거는 뒤쪽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제회의가 열리려면요,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산업들이 연계가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분야만 하지를 않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는 종합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산업. 자,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컨벤션이 있죠. 컨벤션. 자, 회의 장소라고 우선 보시고요. 자, 회의 장소 옆에 보면 숙박, 여행 서비스, 문화 공연, 오락, 유흥, 스포츠, 여객 운송, 식음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서비스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비스 분야 또 바깥의 원을 보시게 되면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도 필요하고 의료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농수산, 출판, 건설, 운송, 유통, 부동산, IT 통신, 금융, 관광, 레저 이런 많은 분야의 산업과도 또 연계가 됩니다. 저 안쪽에 있는 게 서비스라고 보시면 뒤쪽에 있는 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산업들이 한번 이렇게 열리게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인프라와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회의 하나가 열리게 되면요. 그 지역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을 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국제회의에 그 산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보시면 국제회의 이제 그 움직이는 요 규모와 요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요 마이스라는 산업이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는 회의와 이렇게 전시와 이렇게 이벤트와 유흥으로 이렇게 서로 크로스오버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집합이 생기는 부분에서 바로 이게 이제 산업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광이 이 마이스에 속해 있느냐, 마이스가 관광에 속해 있느냐, 서로 누가 닭이고 계란이냐 서로 이렇게 그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관광 쪽에서 봤을 때는 관광이 더 크고 회의가 더 작고, 그 다음에 회의 쪽에서 봤을 때는 회의 산업이 더 크고 관광은 하나의 부분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뭐 누가 크다 작다 아니면 누가 그 뭐 닭이냐 달걀이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서로 영향을 주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그리고 이렇게 그 분야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자, 요게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회의만 딱 했다면 요새는 회의에서 이벤트, 공연,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은 뭐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시 55분이네요. 저희 10분 동안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9시 5분.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시는데요? 목소리도 그냥 목소리가 힘차시고. 이제, 네,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게요. 목소리 돌아왔네요. 정말. 얼굴 못 보이고 있어도 이해하시죠? 저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 듣고 있는지, 딴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냥 잘 듣고 있겠거니. 네. 그렇게 재밌게 해주세요. 오늘은 조금 다 다운이 되는지 다들 조용하시네. 화요일도 좀 힘든 날인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이 하고 나면 날씨는 너무 좋은데. 그러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니 뭐 우리 지금 다 열심히 듣고 있죠. 근데 이 업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죠? 다들 그러실 거야.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거요. 잘 그렇게 듣고 성원 있다잖아. 씨, 땡큐. No problem. 아니 오늘 미선 씨가 안 보이니까 조용하구나. 그래서 오늘 미선 씨 없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업되는 이렇게 사람. 다운이 됐네. 왜 업되는 또 우리 써니 쌤 있네. 아, 아유, 이제 네, 조용해야지. 우리 저 안드레아 쌤, 재용 쌤, 오랜만에 오늘 그 따님 저 뭐야 학교 데려다 저기 학교 픽업하는 거 오늘 안 하세요? 오늘은 학원 쉬는 날입니다. 아, 어쩐지. 아유, 이제 고생을 몇 달 더 하셔야 되는 거야. 아직 한참 남았네, 그래도. 아유, 고3 아빠가 너무 힘드시죠? 온 가족이 고생이지, 뭐. 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7시 좀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 정신 없어요. 선생님. 화요일 5시에서 7시 하는데 음. 2시간 하고 나면 저도 지금 목이 갔거든요. 아니, 라이브 근데- 방송하면 힘들어요. 아니, 네. 라이브 방송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전에 선희쌤 라이브 방송하는 거 보고 네. 막 뭐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막 못 알아볼죠? 막 서로 줬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런 거 있어요. 그 유튜브를 해야 알아요. 아, 진짜? 유튜브를 해도 잘 모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만 애들이- 봐가지고는. 네. 저희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유튜버 서클이 있어요. 네. 유친이라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치. 가이드님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가이드님들 친구가 생기잖아요. 나이대로 떠나 남녀 떠나서 이제 네. 뭐 같은 행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뭐 필드에서 만나서 이러면 다 가이드님이니까 동료제잖아요. 네. 유친 세계도 똑같아요. 유튜브 세계도 하다 보면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유친들이 되고 그럼 서로 또 응원해줘요. 그럼 우리가 가이드 톡방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유튜브 이제 몇 명이 모이면 이제 톡방이 생기거든요. 그럼 와서 이제 놀러 와서 응원해주고 슈퍼챗도 써주고 하면 이제 고맙습니다 받았다고 하고 이제 선물도 또 드리거든요. 아니 슈퍼챗이라는 건 돈 아니에요? 돈? 슈퍼챗이 돈이죠. 그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네. 정호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슈퍼챗을 예를 들면 쏜다 하면 제가 이제 그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게 수익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감사하다고 이제 커피를 써주든지 뭐 그러니까 이게 위위하는 구조예요. 우리 위위하는. 가이드님들도 위위하는 구조랑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투어할 때 나한테 투어가 들어오면 제가 그 날짜에 또 다른 투어가 있을 때 이 투어를 다른 가이드님들한테 이제 양도를 해주잖아요. 양도라고 해야 되나? 넘겨주잖아요. 그럼 한 번 넘겨주면 다음에 또 넘겨받은 분이 본인이 투어가 겹칠 때 이제 저한테 또 넘겨주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위위하는 거예요. 이제 오가고 하는 거예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이런 세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살짝 이게 뭐 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갖고 한참 이해 안 쳐다보다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랬다니까요. 네. 나중에 그 슈퍼챗을 어떻게 받는지 저도 좀 가르치고 슈퍼챗을 해보게 저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들어오셨나요? 예. 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뭐 국제회의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단체들은 뭐가 있고 회의를 뭐라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국가가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 이제 요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지금 이제 한국은 특히 그 관광 쪽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주도형이에요. 다른 외국들은 민간 주도형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많은 부분이 국가 주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에 있어서는 약간 그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아니면 약간 자유주의, 시장 자유주의라기보다는 거의 정책주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물론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약간 정책주의 성향을 보이는 게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 효과적이긴 하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아, 윤검 선생님, 여기 다 보여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구조를 한번 보실게요. 맨 밑에 보면 컨벤션 센터가 있고요. 이제 컨벤션 센터 아래에,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컨벤션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CVV 있고, 도시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컨벤션 센터는 아실 거예요. 컨벤션 시설이니까, 회의 시설. 컨벤션 센터고요. CVV라는 거는 뭐냐면, 컨벤션 비지터스 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벤션 뷰로라고 많이들 해요. 한국말로 할 때는 그냥 컨벤션 뷰로라고 하고, 이거를 이니셜로 쓰면 이제 CVB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런 그 회의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도시 마케팅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죠? 자, 네.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이벤트를 유치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마케팅 쪽으로 보는 거예요. 마케팅 쪽으로 봤을 때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래가지고 마케팅 분야 중에서 도시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도시 마케팅을 뭐라고 하느냐?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을 요거를 집중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곳,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를 바로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 곳이 시티, 도시일 수도 있고요. 도시 내에 어떤 부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도시 마케팅을 하는 곳을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DM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MO. 아까 앞부분에서 살짝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맨 밑에 누가 움직이느냐? 바로 이 컨벤션 센터, CVB, 그 다음에 도시 마케팅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라인을 보게 되면 이제 업체들이 들어오는데요. 자,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자, 이런 인센티브 회의를 하거나 컨벤션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마이스죠. 이 마이스 부분이 있고요. 이 마이스를 어떻게 하느냐?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국제화하는데 그 국제화하는 것이 바로 그 지역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세계화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지역 컨벤션 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일어난다. 지역이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국가도 발전이 되고 경제도 발전이 되고 산업도 발전이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컨벤션 국가 경쟁력이 증진이 된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국제회의 산업 구조는 굉장히 거시적이에요. 굉장히 커요. 이 볼륨도 크고 산업 구조도 크기 때문에 관광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 쪽에 있는 분들은 이 마이스 산업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규모에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누가 덤벼드느냐? 바로 지자체가 덤벼드는 거예요. 지자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 울산시, 대구시
자, 이런 곳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어디다 투자를 해요? 첫 번째는 컨벤션 시설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 볼게요. 자, 이거.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컨벤션 뷰로라고 나왔어요. CBB라고 나왔는데 이 CBB가 도대체 그럼 뭐 하는 곳이냐? 자, 이걸 이제 바로 컨벤션 전담 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벤션 전담 기구인데요. 보통 도시에서 회의나 컨벤션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도와주는 일. 자,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겠죠. 자, 그래서 보통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협회, 유치하는 도시, 유치하는 국제기구, 뭐 이런 곳과 협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회의를 할 때 편리하게, 원활하게, 아니면 저렴하게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CBB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느냐?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을 해줘요. 돈을 주는데요.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시설비를 저렴하게 해준다거나 또는 이 회의를 참가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 참가자들을 위해서 무료 여행을 해준다거나 버스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사준다거나 뭐 이런 형식의 기념품을 준다거나 뭐 이런 형식의 그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스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한 지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연 단체라든가 레크레이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 있는 관광시설, 관광 자원을 이 프로그램 속에 넣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가야 돼. 프로그램으로 넣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역 사회의 브랜드 이미지, 도시 이미지가 좋아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 늘어나죠. 왜냐? 이 참가자들이 돈을 쓰는 비용, 체류 비용, 그다음에 쇼핑이라든가 기타 부대 비용들을 많이 쓰고 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세금도 늘어나고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세금이나 이런 게 높아지니까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자긍심을 심어주겠죠. 아,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렇게 하고 간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컨벤션 종사자들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하고요. 뭐 여러 가지 업체 간의 중재도 하고 운영시설 관리도 하고 국제기관과의 교류 협력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CBB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 있는 CBB가 이렇게 많은데요. 자, 보통 이제 이 마이스라는 산업을 구성을 할 때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참가자가 있고요. 주최자가 있고 개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과 이게 어떻게 업무가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한번 보면요. 이 참가자는 등록비라는 참가비를 냅니다. 그래서 이 주최자한테 돈을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최자는 참가자들한테 판촉이나 홍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역할을 서로 하게 되는 거고요. 개최 장소는 서로 장소를 대여해주고
식음료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최 장소는 홍보와 판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와 개최 장소는 이렇게 숙박, 관광, 그 다음에 식음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최 장소에 돈을 내고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의를 주최하고 하는, 그럼 도대체 회의를 누가 만들고 준비를 하느냐? 자, 그 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보면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계가 있고요. 주최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 부분으로 저희가 보통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마이스 산업의 시장 구조를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CVV가 가운데 있고요. 자, 요거는 누구랑 일을 하느냐? 컨벤션 센터, 시설과 일을 합니다. 그 시설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참가자, 참관자, 동반자, 전시 참여자, 스폰서, 프로그램 진행자, 뭐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고요. 또 이 컨벤션은 누가 또 이 준비를 하느냐? 정부나 학회나 기업이나 이런 단체들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컨벤션은 또 누구랑 또 일을 하느냐? 호텔, 외식산업, 통번역, 전시부스, 임대업체, 시설업체, 출판인쇄 뭐 등등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연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스 산업은 거대한 융복합 산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도대체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일반 관광객과 국제회의 참가자의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검색해 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쓰는 비용이요. 120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게 이제 여행 비용이에요. 120만 원. 그런데 120만 원 정도 쓰는 사람들은 평균 중국 관광객들. 자, 일본 관광객들은 얼마나 쓰느냐? 약 100만 원 정도 씁니다. 107만 원에서 108만 원.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들은 좀 씀씀이가 작아요.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은 조금 평균보다 조금 더 높아요. 자, 그리고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보통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쓰고 갑니다. 자, 요게 이제 평균 여행 경비 지출이에요. 자,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보다 보통 얼마나 더 쓰느냐? 2배를 더 쓴다고 합니다. 2배. 자,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1648불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우리나라 평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평균치를 보고서를 다 보고 이제 봤기 때문에 1인당 쓰는 비용이 12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제회의 참가자의 평균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일반 관광객이 1인당 1648불을 쓰는데 이 국제회의를 참가하는 사람들은 2878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회의 참가자를 1명을 유치하는 게 일반 관광객 2명을 유치하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국제회의를 유치를 해서 많은 참가자가 오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자동차 산업보다 2.5배가 높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화 가동률도 훨씬 더 다른 분야보다 마이스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한 효과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을 유치했을 때 중형 승용차 21대의 수출 효과가 난대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스 산업을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돈을 드립다 셀이 붙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좁은 땅덩어리에 컨벤션 시설이 너무 많이 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또 까대는 거죠. 아, 한국에 좁은 데에 무슨 컨벤션 시설이 이렇게 많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은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광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자, 이건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져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얼마나 꾸준하게. 이게 중요한 거죠. 2분 포인트까지 나가려면 도대체 얼마를 유치해 와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사실. 이 이제 명분이나 사업의 목적이나 이건 다 좋아요. 좋아. 근데 그러면 얼마를 유치해야 되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러면 실제 이제 이 유치를 해왔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회의를 유치를 하려면요, 첫 번째는 유치 제안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유치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유치 계획을 세우고 유치 의사 표명을 하고 유치 활동을 하고 유치 확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평창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전 몇 승을 했죠? 혹시 기억하세요? 평창 우리가 몇 번 해갖고 떨어지고 몇 번째 됐죠? 모르겠어요. 자, 어디? 세 번째 아닌가요? 세 번째? 네, 3번 떨어지고 4번째 된 거죠. 그래서 4번째 그 3번, 그러니까 4번째 이제 PT를 했잖아요. 그 유치 제안 PT 누가 했어요? 김연아. 김연아가 했어요. 연아. 네. 자, 이게 바로 뭐냐? 지금 유치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치 의사 표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 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다라고 신청서를 넣었고요. 신청서 넣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자, 로비를 해요. 로비. 자,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홍보 활동을 한 다음에 비딩을 하는 거죠. 비딩을 해서 이제 되는 건데 그 비딩을 할 때 누가 했느냐? 바로 김연아가 한 거죠. 이제 대사로서. 그때 이제 나승현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연아도 했고요. 그래서 4명인가 아마 그 PT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혹시 그 PT 보신 분? 손. 동영상 보신 분? 오케이. 2분. 또 혹시 보신 분? 자, 보신 분은요,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자, 그 PT는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은 PT예요. 김연아의 제스처, 표정, 시선, 그 다음에 영어 표현, 톤, 스피치 모두 다 코칭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고 혹시 느끼셨나요? 네. 김연아가 네. 그렇게 물론 영어 잘하죠. 잘하지만 자, 그렇게 이렇게 그 시선 처리며 표정이며 이런 거 톤이며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다 준비된 스피치입니다. 자, 영어 가이드도 사실은 준비된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부분입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준비되고 의도되고 짜여진 시나리오에서 잘 정제된 스피치를 해야 된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회의를 유치를 할 때 유치 계획과 유치 표명과 이렇게 홍보활동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저는 운이 좋게도 유치 홍보활동을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회는 유치가 확정이 됐고, 그 전차 대회,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회의가 결정이 되고, 이제 제안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게 보통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년 전, 4년 전에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까지, 그 바로 전까지 많이 참가하도록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홍보활동을. 그래서 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차 대회까지 가서 우리가 막 코리안 나이트라고 해서 한국의 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막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어디를 갔다 왔냐면 남아프리카 더반을 갔다 왔어요. 우와. 혹시 세계 건축사 대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한 2000, 몇 년도에 했죠? 그게 2019년도에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00 몇 년도에 갔다 하더라? 2014년도인가? 14년도인가 15년도. 16년도인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대회가 훨씬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세계 건축사 대회가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건축사 협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30명을 인솔해서 이제 가가지고 저는 이제 백업하는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그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회의장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 저는 지원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거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런 일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중간에 홍보 활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유치 확정까지 해서 확정된 후에도 계속 홍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제회의는 이렇게 여러 단계의 오랜 동안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자,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치 단계에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계획을 세워서 유치 조건과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유치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유치 지지를 위한 서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치 활동을 하고요.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알리는 작업, 그 다음에 보통은 코리안 나잇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걸 왜 하냐면 요때 한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문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코리안 나잇 요 준비할 때. 왜냐하면 초청을 해서 밥도 먹여야 되고 공연장도 빌려야 되고 공연 팀도 가야 되고 하니까 코리안 나잇 요때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코리안 나잇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방한하는 단체들이 와요. 조직위, 이 국제기구의 조직위들이 한국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 조사를 오거든요. 현지 답사를. 그래서 그런 비용도 다 들어가야 되고요. 로비 활동 당연히 합니다. 이 브로커, 우리나라에서는 이 브로커라는 게 부정적이지만 외국에서는 브로커가 다 긍정적이잖아요. 브로커 활동을 다 합니다. 로비 활동을. 그리고 이제 유치 확정이 되고 현장 운영하고 개최지 결정되고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국제회의가 유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국제회의를 보면 어떤 건 컨퍼런스, 포럼, 워크숍, 세미나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자, 규모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토론자가 이렇게 테이블 앞에 나와 있고 사회자가 있으면서 청중과 토론을 주고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포럼이라고 해요. 포럼.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문제나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모임은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컨퍼런스. 자, 그리고 그다음에 토론가의 안내로 참가자와 공유를 하는 거는 세미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론 위주의 모임이다. 그럼 워크숍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안을 목적으로 한 전문가의 토론은 심포지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회원들이 모여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는 어셈블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였는데 뭔가 배우면서 나의 이런 거를 교정해주고 배우는 이런 것들은 클리닉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식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계속 CBB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CBB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관광재단이 서울시의 CBB예요. 자, 그리고 대구시는 대구 컨벤션 뷰로가 CBB예요. 자, 이렇게 지자체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관광을 다루는 기관들이 보통 CBB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BB를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가이드들은 PCO랑 친해야 돼요. PCO. 자, PCO를 보시면요. 보통 PCO나 여행사에서 관광 통역 안내사를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신다면 통역 또는 관광 안내를 하신다면 보통 PCO랑 일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PCO가 또 다이렉트로 컨택하기보다는 또 여행사를 거치고 올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막 이런 곳은 아마 CBB에 있는 이런 단체 쪽에 계신 분들과 명함을 주고 받으시는 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울산의 울산관광협회, 부산의 부산관광협회, 대구의 대구관광협회 이쪽 라인도 점검을 해보세요. 그쪽에 명함을 좀 쫙 뿌려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업체들이 PCO고요. 여기 이제 메이저급들 회사예요. 이 이름들이 익숙해지시면 이 업체들이 대부분 전국구예요. 이분들이 거의 주요한 큰 행사들을 다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중에 조금 이름을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세 번째 거 인터컴 보이시죠? 자, 인터컴이 지금 한국에 있는 PCO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인터컴. 자, 그리고 EasyPMP 여기요. 그다음에 메시, 코코넥스, 피플엑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전국적으로 행사를 다 합니다. 뭐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해요. 왜냐하면 큰 행사들은 거의 그 메이저급들한테 일을 맡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행사들은 지역에 있는 PCO가 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 경력 때문에. 자, PEO 쪽 일할 기회가 적냐고요? PE 쪽은 이쪽 전시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또 알아보셔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자, 그래서 이 PCO를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PCO들은 이런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PCO들은 그럼 뭘 하느냐? 자, PCO가 이런 회의가 결정되면 PCO 업체 선정을 합니다. PCO 업체 선정을 하고 PCO가 거의 회의를 프로그램을 짜고 정하고 장소 정하고 하는 모든 일을 다 PCO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PCO는 첫 번째는 회의의 성격을 파악하고 취지를 파악해서 어떤 성격에 맞는 회의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에 맞는 위치,
회의 장소, 호텔, 뭐 이런 것들을 우선 섭외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개최 일자는 어디서 하게 되는지, 언제 하는지 이런 거 날짜도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지원 기간. 자, 이거는 스폰서예요. 자, PCO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요.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스폰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체들 있죠.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대기업들이 스폰을 합니다. LG, 삼성, 현대 뭐 이런 업체들 있죠. 이런 업체들이 스폰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때는 돈으로 스폰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뭐 명찰, 웰컴 킷 뭐 이런 현물로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도 하고요. 자, 이런 스폰서 누구를 할 건지, 그다음에 얼마를 할 건지 이런 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 이전에 했던 회의에 무엇이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이런 것도 가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 PCO가 결정이 되면요. PCO가 전년도,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준비하는 회의가 1, 2년 후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열리는 회의에 답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어떻게 열리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성격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게 되죠. 자, 그게 보통 답사할 때 직원 2~3명이 같이 가고요. 그 조직의 조직위원회들 참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홍보활동까지도 같이 겸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직원들, 공식 담당 요원들, 여행사 선정, 뭐 이런 것들, 호텔 선정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벤션 센터요. 자, 컨벤션 센터는 이제 이렇게 4가지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 회의 시설, 그 다음에 준회의 시설, 전문 전시 시설, 부대 시설로 구분을 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살짝 나왔는데요. 전문 회의 시설이 있었고 준회의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회의 시설은 2,000명 이상의 수용을 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갖고 있는 곳. 자, 그게 바로 전문 회의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 회의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한국에. 자, 그 뒤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회의 시설은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호텔, 그 다음에 공연장, 체육관, 그리고 대학교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복합시설들 있죠? 대학교에서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준회의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문 전시시설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그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문 전시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대시설이 있는데요. 숙박, 주차, 음식점 이런 것들을 부대시설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그림이 이제 보여지시죠? 자, 현재 15개의 전문 회의시설과 전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의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13개의 전문 회의시설이 있고요. 2개의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5개의 시설이 지금 한국에는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국제회의 운영 시설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서울, 인천, 경기, 경남, 경주, 제주, 울산, 대구, 그 다음에 대전, 강원도, 광주, 부산, 경북 이렇게 지금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코엑스, 서울 같은 경우는 코엑스, 그 다음에 H센터, 세텍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는 백스코, 그 다음에 울산에는 우에코라고 해야 되나요? 발음이? 자, 이렇게 웨코. 네, 우에코 좀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자, 요게 울산께 가장 최근에 지어졌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멋지게 그 전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뭐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코리아 마이스 뷰로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이런 시설이나 이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컨벤션 관광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 자, 보통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요. 회의 참가자들을 위해서 관광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 관광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프리 투어냐, 오피셜 투어냐, 포스트 투어냐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여행을 포스트 프리 투어라고 하고요. 사전 투어. 그다음에 회의 중간에 하는 거를 오피셜 투어, 공식 관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어떤 때는 세션 투어, 어떤 때는 필드 트립, 어떤 때는 스파즈 투어, 아니면 동반자 어컴패니 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여행을 하는 거를 포스트 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은 회의 전에부터 홍보를 해서 참가자들이 이 참가를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요. 자, 이런 거를 누가 운영을 하느냐? 여행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자, 그래서 이런 PCO들은 이런 회의가 정해지면 여행사 선정을 하게 되고요. 여행사 선정한 여행사들은 이 회의에 맞는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개발한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게 되고 회의하는 때 예약을 받아서 이거를 누가 하느냐? 관광 통역 안내사가 이런 관광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행사 사진인데요. 요게 이제 그 프로그램북이라고 해요. 이 회의 전체의 일정과 정보를 모아놓은 거, 요거를 프로그램북이라고 하고, 회의를 등록을 하고, 등록할 때 선물로 처음에 받는 게 등록 키트예요. 그거를 웰컴 키트라고 합니다. 등록 키트라고도 하고, 이 키트를 나눠주는데 이 키트 안에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행 상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요 행사에 들어가는 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는 어떻게 하느냐? 요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제 관광을 안내를 하게 되죠. 자, 요 자세한 설명들은 이제 제가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요 사이트가 어디로 갔나요? 링크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들어가는 여행 상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요거를 잠깐 공유 중지를 하고 제가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만요. 자, 인터넷 연결이 오늘따라 조금 그러네요. 다른 거 먼저 공유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요 공유를 했는데 요거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자, 요거는 자, 여기 보이실까요? 자,
이게 무슨 행사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게 이제 2015년 대구에서 열렸던 세계 물 포럼이라는 행사예요. 제가 그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최근 자료를 지금 못 찾고, 예전에 했던 자료 중에 지금 우선 이제 보여드리려고 꺼내왔는데요. 요게 이제 세계 물 포럼에 사용되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 컴플리멘터리 셔틀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통역 안내사로 일을 하다 보면, 가이드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셔틀버스 운영 지원이나 관광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물포럼 때 이 행사장을 중심으로 셔틀버스가 운영된 상황이고요. 이 셔틀버스의 노선도입니다. 각 지역별로. 자, 이런 경우에 참가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고요. 관광통역 안내사가 그 셔틀버스에 같이 동행해서 이거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여행 일정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도와주거나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동성로, 칠성마켓, 그다음에 수성못, 서문시장 뭐 이런 것들을 이동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게 이제 셔틀버스고요. 자, 요거를 위로 올려서 보여드리면,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 대구 경북 투어 프로그램스라고 되어 있죠. 자, 요때는 누가 운영을 했냐면요. 한진관광에서 이걸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진관광에서 이제 이거 보시면 대구 시티투어 1, 대구 시티투어 2,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 배정을 해서 관광통역 안내사가 요 투어를 따라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때 당시에 아마 가이드분들이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명인가 뭐 이 정도 내려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경주도 갔다 오고 뭐 그 해인사도 갔다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어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행사 중에 이루어진 투어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공식 관광 오피셜 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요 회의가 끝나고 간 투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스페셜 투어 1, 2, 대구 나이트 투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주에 가는 투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여기는 이제 안동도 가고 포항 영덕도 가고 이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테크니컬 프로그램 투어라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요. 자, 요거를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투어 신청서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참가자가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요걸 하는 건데요. 이 테크니컬 투어라는 거는 보통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 회의가 의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산업 쪽이라면 그 산업체에 그 관련된 곳을 가서 방문하는 곳. 그런 거를 보통 테크니컬 투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물포럼이었기 때문에 보 있죠. 4대강을 했던 그 보들이 있죠. 그 보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를 방문하는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니컬 투어가 됩니다. 그냥 관광지를 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 또는 국제회의에 관련된 거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름을 테크니컬 투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샘플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동영상에 이 회의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니크 베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 위해서 멋있는 곳, 특이한 곳,
이런 거를 발굴해내는 게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회의 장소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의를 조금 더 멋진 곳, 경관이 좋은 곳, 아니면 특이한 건물,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 참가나 이 회의를 개최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더 여행 겸 오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유니크 베뉴라는 곳을 발굴을 해서 이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를 공유를 중지를 하고 요게 연결이 조금 잘 안 돼서요. 제가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할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요. 이제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웰컴 리셉션이라는 게 있어요. 웰컴 리셉션에 그 행사를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이때는 보통 음료, 칵테일, 마실 것과 여러 가지 공연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칵테일로 진행을 많이들 합니다. Emergency Medical Center of Sofia and Sofia region. We are very happy to be here in South Korea to see our colleagues all around the world. It'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Welcome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연단으로 올라왔죠? 자, 네. 연단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연단? 포럼, 포디움이라고 해요. 포디움. 포디움.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여성 MC 아나운서가 있었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작은 회의일 때는 관광통역 안내사가 MC 역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뭐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에서 그 환영 인사, 뭐 박수를 쳐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뭐 누구를 소개합니다 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그 회의 용어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굉장히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웰컴 리마크스라고 합니다. 환영 인사. This dynamic ship in Seoul. Let's enjoy Gangnam Style. Thank you. Gangnam Style. I'm very pleased to be here today. The opening is Iceland and the right time.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남자분들 옷차림하고요. 여기 옷차림. 자, 그리고 이렇게 요때 옷차림 다른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가이드분들 배정을 하게 되고 가이드분들이 이 행사 때 이제 오시게 되거든요. 컴플레인이 제일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그 황당한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요런 행사 때 가이드분들이 옷을 잘못 입고 왔을 때예요. 자,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가이드분들이 그냥 일반 투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나는 가이드만 하러 왔으니까 이 행사가 국제회의든 관광단체이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가이드분들이 운동화에 야구 모자 쓰고 옵니다. 자, 이런 행사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왔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가이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이드분들이 행사 성격에 맞게 옷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완전한 정장을 입어야 될지, 세미 캐주얼을 입어야 될지, 세미 정장을 입어야 될지, 야구 모자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가이드분들이 이런 거를 못 해가지고 이런 국제회의나 아니면 이런 기업체 행사 때 버스에 타자마자 쫓겨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옷차림 때문에. 가이드 바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이드가 기본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도 없다, 매너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온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이드분들이 그런 거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이제 국제회의에서 가이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보여드렸고요. 지금 제가 유니크 베뉴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베뉴가
늘려서 차 올려두면 오 정리 짱 쉽네.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And we have always tried to do that. And we always will. Thank you. Korea Unique Venue.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떠셨나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네. 뭐 국제회의 쪽은 아마 이제 더 전문적으로 더 이제 시간을 내서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 국제회의는 국제회의 기획사라는 자격증 제도가 있어요. 2급을 따실 수 있고요. 뭐 이제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 쪽은 또 공부하시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을 거예요.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제회의 기획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또 시험을 볼 수 있는 한번 도전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국제회의 부분을 살짝 맛배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혹시 이런 행사를 하실 때 그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금 친근하게 이렇게 들리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갔을 때 잘 몰라서 조금 새로운 단어들 환경에 일반 여행 상품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약간 워밍업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유니크 베뉴라는 곳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니크 베뉴 선정 작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지역별로 정말 멋진 곳이다 생각되는 곳들을 다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 투어할 때 다 자산이 돼요. 이게 지금은 내가 이제 뭐 가이드만 하지만 가이드 경력이 좀 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품도 짜고 코스도 짜고 또 여행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럴 때 많이 알고 계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코스 짜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없으시죠? 네. 자, 오늘 뭐 너무 완벽한 강의였다 생각을 하고 네. 자, 스스로 완벽했습니다. 자평을 하면서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네. 완벽한 네.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쉬셔야죠. 응? 네? 쉬셔야죠. 쉬셔야죠. 괴롭히지 말고. 응. 아니요. 오늘은 네. 밤을 새야 돼서 이제 저기가 남았습니까? Wednesday, 네, Wednesday, Hell Wednesday. wednesday도 말고 지금 또 응. 다른 건이 있어서 밤 새야 돼요. Oh no. 자, 화이팅! 화이팅 합니다. 자, 네, 그럼 일하시고 네, 뭐 네. 여유 될 때 통화합시다. 네네. 네. Good night.